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해서 30년 뒤에 약 70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또 그 뻔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난 30년간의 모든 위기 데이터를 동원해서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를 깊게 파고들면서 이 전략이 정말 현실적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회로에 불과한지 샅샅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2026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품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팬데믹, 심지어 2025년 관세 충격까지 우리가 겪었던 거의 모든 경제적 격변기를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시뮬레이션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전략의 핵심 논리가 뭔지, 과거 데이터는 어떤 진실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심리적 장벽까지 아주 솔직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제공해주신 자료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코스피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왜 굳이 바다 건너 나스닥 100에 주목해야 하는지 보고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두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차이입니다. 보고서는 코스피를 경기 순환형 시장으로 분류하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금융 이런 산업들처럼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성장하고 경기가 꺾이면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반면에 나스닥 100은 구조적 성장형 시장으로 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이들은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잖아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세상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근데 그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냈나요? 보고서에 언급된 그 2025년 관세 충격 사례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2025년에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관세 충격이 왔을 때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 전통 제조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비용이 급증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은 원자재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그리고 막강한 브랜드 파워, 즉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이익으로 그냥 흡수해버릴 체력이 있었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 누가 더 빨리 회복하는지를 보여준 명확한 사례였죠. 아, 단순히 기업 체질뿐만 아니라 이게 달러 자산이라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자연 해지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한국 투자자에게는 거의 자동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급락하죠. 그렇죠.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순식간에 막 뛰곤 하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30%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20에서 30% 올라주면서 제가 원화로 환산한 자산 가치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막아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 주식시장의 하락이랑 환율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자연 해지, 즉 별도의 비용 없이 위험이 관리되는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나스닥 100인지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결국 공격, 그러니까 수익률로 증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성적표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숫자로 좀 보여주시죠. 숫자가 가장 정직하죠. 보고서의 연평균 성장률, CAGR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 10년, 즉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8.65%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연평균 18.65%요?
그건 거의 매년 자산이 20% 가까이 불어났다는 뜻인데 이건 엄청난 호황기였으니까 가능한 수치 아닐까요? 기간을 더 늘려서 금융위기 같은 힘든 시기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보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여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포함됩니다. 그런데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5.06%를 기록했습니다. 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닷컴 버블 붕괴까지 포함한 지난 30년, 1996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과도 연평균 13%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그 처참한 폭락을 겪고도 연평균 13%라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특히 보고서는 2023년에 55% 급등하고 2024년 25%, 그리고 관세 이슈로 시끄러웠던 2025년에도 20%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시장의 소음보다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그 평균 숫자 뒤에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한다는데 솔직히 마이너스 83% 폭락을 기회라고 부르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겐 정말 지옥이었을 텐데요. 닷컴 버블 붕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3% 폭락했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2000년 꼭대기에서 전 재산을 한 번에 투자한 거치식 투자자였다면 그야말로 잃어버린 15년이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거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가 헐값이 되니까 매달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박앤세일이 10년 넘게 이어진 거죠. 이 기간 동안 헐값의 주식을 주워 담은 투자자들에게 15년의 횡보장은 나중에 자산이 폭발할 씨앗을 뿌리는 일종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이 이걸 정확히 표현해요. 초기 10년의 지루함과 공포를 견디는 자만이 이후 20년의 복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말이네요. 그 끔찍했던 시기를 견뎌낸 투자자는 정말 강해졌겠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겨우 회복하나 싶더니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을 텐데요. 네, 2008년에는 마이너스 4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때만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2000년의 나스닥에는 실체 없는 닷컴 기업들이 많았지만 2008년에 나스닥을 이끌던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초우량 기업들이었거든요. 펀더멘탈이 튼튼했던 거죠. 그 결과는 2009년에 곧바로 54% 급반등하는 V자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금리 인상기도 생생합니다. 그때도 마이너스 33%나 하락해서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많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하락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당시 하락은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식의 가격표, 즉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할인된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만 싸진 거죠. 보고서는 이때 공포에 질려서 적립을 멈추거나 주식을 판 투자자가 2023년에 55% 반등을 놓치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 전략의 생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걸 믿고 매달 꾸준히 투자하면 30년 뒤 내 자산은 정말 얼마나 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궁금합니다. 보고서는 과거 20년 평균 수익률인 연 15%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합니다. 세전 기준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10년 후 원금 1억 2천만 원이 약 2억 7,865만 원이 됩니다. 10년에 2배 조금 넘는 수준이군요. 아직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구간에서 이거 해서 뭐하나 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루함과의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마법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20년이 지나면 원금 2억 4천만 원이 약 15억 1,595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와, 그리고 30년 후에는
원금 3억 6천만 원이 약 69억 9,773만 원이 됩니다. 잠깐만요. 70억 원이요. 3억 6천이 70억이 된다고요? 이 숫자는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계산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연평균 15%라는 가정인데 이게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믿음의 영역입니다. 보고서도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다만 지난 30년간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혁신을 통해 성장해온 나스닥 100 기업들의 궤적을 볼 때 이 성장률이 터무니없는 가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약 월 투자금을 150만 원으로 늘리면 30년 후 약 105억 원, 200만 원으로 늘리면 약 140억 원에 달합니다. 20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힘이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년 후의 화폐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명백한 경제적 자유의 규모죠. 좋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모으는 것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죠. 이 큰 돈을 어떻게 하면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4% 룰이라는 게 있던데요. 4% 룰은 은퇴 설계의 고전과 같은 법칙입니다. 은퇴하는 첫 해에 내 총 자산의 4%를 생활비로 인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액을 늘려도 30년 이상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5%가 넘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아까 그 70억 원의 이 룰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70억 원의 4%는 연간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2,333만 원의 현금 흐름을 원금을 거의 훼손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달 2,333만 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 4% 룰은 원래 주식과 채권을 섞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요. 나스닥 100처럼 100% 주식으로만 된 자산에 적용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은퇴하자마자 마이너스 40% 폭락장을 맞으면 어떡하죠? 정확히 그게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는 겁니다. 은퇴 초기에 어떤 시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몇 가지 보완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은퇴 3에서 5년 전부터 2에서 3년치 생활비를 미리 현금으로 빼놓는 현금 텐트 전략. 둘째, 시장이 좋을 땐 좀 더 빼쓰고 안 좋을 땐 덜 쓰는 가변적 인출 전략. 아니면 아예 인출률을 3.5% 정도로 보수적으로 낮춰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소용없으니까요. 2026년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가 이 전략을 실행할 때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아마 한국 투자자에게는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할 겁니다. 만약 미국에 상장된 QQQ 같은 ETF에 직접 투자한다면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때마다 이익금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70억 자산을 인출하는데 이익의 22%가 세금이라면 복리 효과가 크게 깎여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핵심은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 계좌를 120% 활용하는 겁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를 통해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추종 ETF에 투자하는 거죠. 이 계좌들 안에서는 아무리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거든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까지 원금에 더해져서 계속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때는 22%가 아니라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최적의 투자 순서를 제시해요. 1순위는 연금 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 한도를 무조건 꽉 채우는 것. 2순위는 ISA 계좌의 한도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걸 채우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일반 계좌로 투자하라는 합니다. 아, 그럼 ETF를 고를 때 이름 뒤에 H라고 붙은 환해지 상품이 있던데 이건 피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앞서 말한 자연 해지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환노출, 즉 H가 붙지 않은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 시에 환율이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찰 이유가 없죠. 좋습니다. 수학적인 계산과 세금 전략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 마지막 관문 바로 심리 때문인데요. 솔직히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공포에 떨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보고서는 투자자가 마주할 세 가지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공포의 계곡입니다.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80% 하락은 일원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닥칠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 내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는 대신 월급날 추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네요. 폭락장만큼이나 힘든 게 또 있다고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횡보장을 생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는데 내 계좌 잔고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라는 회의감을 이겨내고 지금이 씨 뿌리는 기간이라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심,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소음이겠군요. 세상은 항상 위기라고 말하니까요. 맞습니다. 소음과의 싸움입니다. 2025년 관세 이슈 때처럼 언론과 전문가들은 항상 이번 위기는 다르다,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외칠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한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가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심리적 허들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깊게 파고들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나스닥 100은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집합체이며 달러 자산으로서 자연 해치 효과까지 제공한다. 둘째, 지난 30년간 닷컴 버블을 포함한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연평균 15%에 가까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이제 이 성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한 과세 이연 절세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마이너스 50% 이상의 폭락을 리스크가 아닌 바겐세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결국 이 투자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딱 두 문장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평범한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30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의 발전이 모든 산업의 성장 속도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30년치의 복리가 어쩌면 15년 혹은 10년 안에 압축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동성의 크기 역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